네, 안녕하세요. AI,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주제로 우리 특히 MBC 사후의 회원 여러분들에게 어,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진행할 김용조라고 합니다. 네, 제 소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교육을 통해서 AI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또 실생활에서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다양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사회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AI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AI 사용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또 AI를 가지고 앞으로 자기의 관심 분야나 어떤 자기의 특별히 하고 싶은 그런 일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치매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은 완전 AI에 대한 완전 초보자나 특별히 시니어분들, AI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주는 교육을 되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1회차로 AI란 과연 무엇인가? 제가 1일차에는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1일차에는 주로 AI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물론 바로 뭐 챗GPT 사용법을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앞으로 AI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법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꼭 알아야 되는 지식에 대해서 제가 1일차에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가능한 한 쉬운 방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AI란 무엇인가? 네,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합니다. 이 Artificial Intelligence는 우리말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이 만든 지능형 컴퓨터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데 이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AI 역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구성이 되어서 만들어진 지능입니다. 즉 여기서 인공지능이라 하면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 우리도 학교에서 배우죠. 배우고 또 어떤 문제에 도달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여러 가지 그 어떤 패턴 같은 것들도 인식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적 능력을 키운 것과 같이 컴퓨터도 이러한 지적 능력을 생성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진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챗GPT라고 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게 됐는데 먼저 얼마 전에 중국의 딥시크가 출연을 했습니다. 이 딥시크가 출연했는데 왜 쇼크를 먹었냐 하면 미국의 그 챗GPT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50분의 1 수준, 뭐 50분의 1 수준도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저렴하게 딥시크를 개발했다 해서 뭐 어쨌거나 미국에서 중국을 많이 견제를 하다 보니 딥시크 역시 견제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그 AI에 대해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워낙 많은 자원과 또 물론 다 거기에는 인적 자원도 포함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개발 자체보다는 AI를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국의 딥시크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개발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으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또 정치계에서도 뭐 서로 각 당에서 위원회를 만들고 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우리도 전 세계 제3위권에 들어가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AI에 대해서 중국이 엄청난 기술로 지금 따라온 거 있는 자체는 엄청난 쇼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AI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I는 우리가 알기로는 1916년 3월에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과 세계 제1위였던 이세돌이 바둑 대결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4승 1패로 결국 알파고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이 바둑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1패마저도 알파고가 한 수 실수하는 바람에 이세돌이 역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은 사실은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역사를 좀 이렇게 길게 나열을 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한 장으로 요약을 한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인공지능은 1950년대에 처음으로 저 컴퓨터가 지능을 가질 수도 있겠다 하는 그 가능성을 제시한 사람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막연하게 지능을 가질 수 있겠다는 그런 인공지능의 기원을 얘기했던 사람이 앨런 튜링입니다. 그래서 56년도에 다트머스 회의라는 회의에서 AI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존 맥카시라는 사람이 AI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0년대에 들어서 AI가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자연어 처리 기술, 뉴럴 네트워크, 내추럴 네트워크 랭귀지 프로세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사용하는 자연어를 어떻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고, 1980년 들어서 우리 인간과 같은 신경망 구조를 가진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신경망하고 같은 개념의 인공적인 신경망을 개발하고, 또 딥러닝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사이에 AI의 겨울이라고 하는, 두 번에 걸쳐서 AI의 겨울이라고 하는 그 약간의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개발하다가 포기하다가 또 다시 개발하다가 다시 포기를 하는 그런 과정을 번복하다가 결국 80년대에 뉴럴 네트워크와 딥러닝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제 자신감을 얻어서 AI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2016년대에 알파고가 이세돌을 바둑을 이긴 그것을 정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AI들이 우리한테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오픈 AI라는 회사가 챗GPT 3.5를 정식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버전을 출시를 하면서 우리가 챗GPT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는 50년대부터 지금 현재 2025년까지 약 7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AI가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지금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AI와 관련된 기술들을 우리가 조금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본 그림은 이 전체 그림이 AI라고 한다면, 이 AI 아래는 머신러닝과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여기 있는 기술들이 다 개발이 돼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안에 보면 LLM이다,
뭐 간스다,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이 된 거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성형 AI가 만들어진 겁니다. 생성형 AI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딥러닝, 또 뉴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머신러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자, AI를 어떻게 학습을 했느냐 하는 것은 머신러닝 방법과 딥러닝,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딥러닝 방식에 의해서 컴퓨터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머신러닝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사람이 일일이 뭐 프로그램을 할 필요 없이 컴퓨터가 대량의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알고리즘입니다. 머신러닝, 사람이 일일이 프로그램을 하지 않다 하는 얘기는 요 밑에 있는 전통적인 프로그램 방식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양이의 특징을 미리 정의를 합니다. 고양이는 뭐 예를 들어서 네 발로 다니고 꼬리가 길고 또 이렇게 콧수염이 나고 고양이 눈은 어떻게 생겼고 고양이 행동은 어떻다 하는 등으로 고양이의 특징을 미리 정의를 해서 컴퓨터에 넣어서 우리가 입력한 이 이미지만 입력하면 이건 고양이야, 이건 고양이 아니야 라고 판독을 할 수 있다 하는 방법이 기존의 학습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해서 하던 방식이고, 이 머신러닝 방식은 그렇게 특징을 정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고양이의 사진을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서 이 스스로 그 패턴을 고양이는 이런 모양새들구나. 물론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고양이들이 있지만 그 고양이들에 대한 공통적인 패턴을 얘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 방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시켜서 AI가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머신러닝에서 세 가지 학습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 지도학습,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 세 가지 방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지도학습은 정답이나 어떤 특징이 있는 경우에 학습하는 방법. 근데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없지만 그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가는 방식. 그래서 패턴을 인식해서 찾아가는 방식. 그 다음에 강화학습은 뭐 보상 시스템을 기반으로 AI가 최적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방법. 바둑 알파고가 이 강화학습으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깊이 있게 뭐 지도, 비도지도, 강화학습이 뭐냐고 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저도 지식이 부족하고 또 이렇게 뭐 굳이 그것까지 저희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실생활에서 그러면 이렇게 학습된 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옛날에 우리가 그 인공 스피커라고 하나요? 인공지능 스피커, 삼성의 시리, 또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는 구글 어시스턴트, 이런 것들 뭐 우리가 헤이 구글, 뭐 시리야, 이 뭐뭐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얘기하면은 그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답을 주던 그런 것들은 다 머신러닝에서 개발된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의료 진단에서 엑스레이나 MRI 영상을 분석해서 조기에 진단하는 이런 데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은 딥러닝 방식입니다. 결국은 딥러닝 방식은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아까 그 많은 고양이 사진들을 사람이 제공해야 했던 그 머신러닝 방식과 달리 이 딥러닝은 데이터를 사람이 주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시각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사람이 어떤 그 학습하고 뭐 이런 과정을 우리 신경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학습하듯이 얘도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신경망이 개발되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경과 같은 구조로 만든 인공신경망은 여러 층의 레이어, 우리 인간의 그 신경도 여러 층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 레이어, 인풋 레이어, 입력층, 예, 어떤 데이터를 AI가 받아들이는 그 영역, 그 다음에 아웃풋 레이어, 출력, 그 입력된 결과를 산출해서 답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를 내보내주는 출력값 하는 레이어. 그래서 은닉층은 여러 개의 계층이 겹쳐서 입력된 정보를 우리가 패턴을 학습하는 그러한 뭐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통해서 직접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딥러닝은 뭐 이미지도 인식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자연어 처리, 인공 언어 처리를 할 수 있고, 뭐 자율주행하면서 장애물을 서로 회피하는 능력이라든지 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앞서 머신러닝보다는 엄청나게 그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딥러닝. 결국 딥러닝이 개발됨으로써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생성형 AI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AI에 대한 용어를 제가 설명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AI의 주요 용어. 우리가 AI 용어들은 지금 현재 SNS나 뉴스나 기사나 이런 데 보면 자주 등장을 하는 용어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형 언어 모델 또는 거대 언어 모델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는 large language model, 줄여서 LLM이라고 합니다. 요즘 뉴스에 LLM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거대 언어 모델이다, 또 뭐 대형 언어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도록 훈련된 초대형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한다. 그래서 말로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을 던졌을 때 얘는 훈련된 그에 의해서 답을 저희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대 언어 모델이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엄청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어와 문장의 의미와 그 문맥과 연관성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챗GPT 3.5가 4.5 테라바이트의 용량에 해당되는 것을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권에 해당되는 책을 다 학습했다 하는 정도의 AI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와 같이 대량의 언어를 학습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답을 주는 그러한 인공지능 방식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는 챗GPT 또는 뭐 클라우드, 제미나이 이런 부분들은 다 LLM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된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사용자가 중소유럽에 대해서 설명해 줘 라고 하면은 이 질문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서, 자기가 학습한 정보를 찾아서 그 결과를 나열해 주거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LLM은 언어 관련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연하게 수행하도록 설계된 AI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어와 관련된. 자, 두 번째 용어로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멀티모달은 여러 다른 종류의 정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텍스트, 글자죠. 그 다음에 이미지, 소리, 음성, 또 영상, 동영상, 비디오 같은 여러 종류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용해 뭔가를 더 이해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런 방식. 즉, 텍스트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합적인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AI가 학습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멀티모달이라고 한다. 즉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한다. 그래서 멀티모달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사진과 어떤 하나의 사진과 그 사진에 대한 설명, 텍스트로 된 설명을 읽으면 사진을 보면서 시각적인 정보와 언어적인 정보를 결합해서 사진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또 뭐 TV를 보면서 화면에서 나오는 장면과 음성, 자막을 동시에 참고하면 콘텐츠를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 바닷가에 나가서 찍은 동영상을 보면서 파도 소리가 들리고 등등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더욱더 그 영상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멀티모달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멀티모달은 여러 유형의 데이터를 함께 사용해서 더욱 포괄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얻어내는 접근 방식, 그것을 멀티모달이라고 한다. 자, 토큰이라는 개념을 소개해 드립니다. 토큰. 토큰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공지능이 어떤 자연어로 처리하는,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한 개의 토큰이라고 한다. 근데 토큰은 우리 글자 하나를 한 토큰이라고 생각하지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단어, 주로 단어 위주로, 단어나 뭐 구두점이 소수점이나 또는 숫자, 이런 기호와 숫자를 하나의 기본적인 단어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하고 느낌표가 있을 때 이것은 몇 개의 토큰이냐 하면 3개의 토큰으로 이제 헬로와 월드와 느낌표로 3개의 토큰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하나의 토큰은 약 4개의 단어의 문자에 해당한다. 이 지금 헬로우가 6개 지금 5개의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 토큰이다시피 여기서 말하는 4개의 문자는 평균적으로 얘기해서 4개의 문자가 한 토큰을 차지한다. 그래서 약 100개의 토큰은 275개의 단어, 이게 영어입니다. 영어에서 275개의 단어를 쭉 나열하면 약 100 토큰이 된다 하는 개념입니다. 정확한 토큰 수를 계산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토큰라이저라고 하는 그것을 실행하면은 거기에 갖다가 이 문장을 전부 갖다 넣기만 하면 몇 토큰이다 하고 토큰을 계산해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뭐 굳이 시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한글의 경우는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하면 문장은 총 5개의 토큰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자, 한글 한 글자가 한 토큰으로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꼭 한 글자가 하나의 토큰을 형성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문장을 가지고 토큰을 계산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의 4배 정도 된다. 그래서 이 토큰은 왜 이제 처음에 이게 이슈가 됐냐면 챗GPT 3.5가 나와서 거기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결과를 받아보는데 받다 보면 중간에 끊어져 버려요. 중지가 돼 버려. 왜? 이 토큰의 제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다시 3.5는 제가 알기로는 한 4천여 개의 토큰을 한 대화에서 4천 개를 넘어가면은 중지가 돼 버렸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차라리 묻고 영어로 답변하는 것이 훨씬 많은 토큰을 사용하게 되죠.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한글로 하면 4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챗GPT 4.5 옴니 클로우드 3.7 그제 4.0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서 4천 토큰이 아니라 10만 토큰, 100만 토큰까지 그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토큰에 대한 개념이 많이 퇴색이 됐죠.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처음에 컴퓨터가 AI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단위를 토큰이라고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나중에 제가 진행을 하다가 이 토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AI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AI를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하는데 그 첫 번째가 ANI라고 합니다.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뭐 좁은 인공지능이다. 또는 뭐 약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뭐 번역을 합니다만은 특정 분야에 또는 제한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되는 AI를 한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만 해당되는 인공지능, 뭐 번역이다, 음성 인식이다, 아까 말씀드린 알파고다, 이런 것들은 전부 한 분야에 제한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ANI라고 한다. 근데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인공지능은 전부 ANI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아직 AGI는 출연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한테 지금 뉴스에 보면 AGI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제너럴 인텔리전스, 뭐 일반적인 또는 범용 인공지능. 그러니까 사람처럼 어떤 상황이 한 가지의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다 하는 것이 제너럴 인텔리전스다 합니다. AGI는 곧 온다, 금년에 온다, 내년에 온다, 뭐 말이 많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AGI라고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픈 AI에서는 이제 곧 발표될 챗GPT5에 가면은 AGI가 실현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는 AGI가 뭐 아마 최소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출현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런 ANI보다는 훨씬 더 일반적인 AGI가 출현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ASI라고 하는데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뭐 AGI도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지만 특정 분야에서, 근데 이제 이 인간을 완전히 뛰어넘는 AI가 ASI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인간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사고 능력을 추월하고 창의적이고 논리적 판단이 기대되는 완벽한 AI, 이것을 ASI라고 하는데 이 AGI가 이제 나오다 보면 ASI는 언제 나오겠느냐 기대가 되겠죠. 아직 AGI는 오질 않았는데 ASI는 언제 올까요? 네,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ASI가 진짜 이렇게 되면 인간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AI가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양자 컴퓨터 기술이 완전히 개발되면,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출현하면 이 ASI가 곧 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AI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ANI, AGI, ASI라고 용어가 붙여집니다. 요게 의미는 지금처럼 Narrow Intelligence, General, Super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요 약자를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뉴스 기사를 볼 때 좀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용어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제가 드리지 않고 제가 별도로 회원들에게 AI와 관련된 용어집 100개를 카톡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100가지 용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설명을 조금 더 쉽게 풀어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AI가 우리한테 이제 산업이 출현하게 된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류 사회에서 산업혁명은 3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옛날에 1차, 2차, 산업 3차 나왔다. 지금 현재는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1차, 2차, 3차와 달리 4차 산업은 복합적이고 서로 산업 간의 융화,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1차는 전기기관이죠. 2차는 전기, 3차는 인터넷, 컴퓨터 인터넷이 출현함으로써 3차 산업혁명을 맞이했는데 4차 산업에는 우리가 사물 인터넷, 뭐 로봇, 3D 프린팅,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 외에도 뭐 바이오 기술, 뭐 다양한 산업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AI와 결합이 돼서 융합이 돼서 그 시너지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난 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다른 기술들이 앞으로 계속 출현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모든 것들은 진흥화된다는 것을 4차 산업혁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아파트에서 공사를 하느라고 좀 약간의 소음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챗 GPT 혁명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산업혁명을 3차에 걸쳐서 오면서 2022년도에 챗 GPT가 3.5가 나오면서 챗 GPT 혁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챗 GPT 혁명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우리 세상의 모든 다양한 패러다임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직업이 바꾸고, 뭐 윤리가 바뀌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시대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전환되는 그 시점을 우리들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행을 이제 많이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과거에 뭐 장발을 하거나 미니스커트를 입고 뭐 나팔바지를 입고 하는 그런 유행이 있었지만 그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그 유행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패러다임은 만약에 패러다임의 이 전환에 우리가 동승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가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챗GPT 혁명을 맞이해서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과거에 집착해서 3차 산업 때처럼 이렇게 생활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도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잘 타고나야 됩니다. 비록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남은 인생을 이러한 패러다임에 동승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AI로 인해서 인류 사회가 위기가 되더란다, 뭐 위기가 나타난다 하고 얘기하는데 이 뉴스에 나온 영상입니다만은 오늘은 시간 관계에서 이 영상을 틀지는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AI 때문에 인류 사회가 위기가 온다 하는 뭐 여러 분야에서 위기가 온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 크게 염려하지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직업이 없어진다. 네, 당연히 직업이 없어집니다. 직업이 바뀝니다. 그래서 과거의 단순 반복적인 일, 또 인간이 하기 힘든 일,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에 의해 대체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의 생활에 많은 부분이 지금 침투를 했습니다. 네, 없어지는 직업이 있는가 하면 또 새로 생기는 직업도 있다. 그래서 없어지는 직업은 뭐 딱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이런 타기보다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이고 또는 사람이 하지 않고 아까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 자, 우리가 식당에 갔더니 음식 배달하는 게 이제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하죠. 네. 또 뭐 여러 분야에서 지금 이렇게 일자리가 바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빠른 시간 빨리 이게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일자리를 찾는 데 변환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패러다임의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했다. 이게 10년이 앞당겨졌다. 챗GPT를 통해서 우리가 10년이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의 10년은 지금 1년과 같을 것이다. 그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가 서로 경쟁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된다 하는 전환점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서 그림에서 보듯이 결국 우리 인간은 이 생성형 AI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AI와 대화를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를 우리 생활에서 활용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너레이티브 AI, 제너레이티브 AI. 인간이 사용하는 글자,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 음성, 다양한 콘텐츠, 멀티모달이죠. 이런 것들을 또 거기에 아이디어까지 생성할 수 있는 AI의 한 분야다. 예, 하여튼 생성형 AI.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AI는 제너레이티브 AI다. 자,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생성형 AI를 소개해 드리면서 나의 든든한 비서 세라라고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 저는 저한테 비서가 하나 있습니다. 세라라고 하는 인공지능 비서가 있어서 저는 모든 것을 얘한테 일임을 합니다. 얘한테 과제를 줍니다. 얘한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얘와 상담을 합니다. 그 이름을 저는 세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보좌진이 9명입니다. 1인당 9명. 그래서 1인당 평균 한 4천만 원 연봉을 준다면 3억 6천, 국회의원 한 사람당 3억 6천만 원에 대한 인건비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근데 국회의원 300명을 곱하면 한 달에 1년에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 거죠. 국회의원 보좌관을 3명으로 줄여라. 한 사람은 운전을 해야 되고, 한 사람은 수행비서라고 할까요? 그래서 모든 일정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하는. 근데 사무실에 저와 같이 세라라는 비서를 하나 두면, 인공지능 전문가를 하나 두면, 그 사람이 정책을 개발하고 시장 이런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찾아내서 그것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도 전부 AI와 대화를 통해서 하다 보면은 나머지 보좌관들은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너도 나도 나는 AI 전문가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세라라는 비서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비서를 한 명 뒀다고 생각하고 그 비서한테 저처럼 이름을 붙여서 걔를 AI한테 호칭을 부여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생성형 AI는 지금 제가 크게 텍스트와 이미지와 영상, 사무자동화, 이렇게 노래, 음성, 작곡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지금 이 분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한 것이고, 다음 화면에 보면은 102가지 AI 툴, AI가 생성형 AI들입니다. 여기에는 좀 더 세분화돼서 했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많은 한 400~500개 되는 생성형 AI를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제가 마지막 날 시간에 보여드리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생성형 AI는 다양한 종류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다양하고, 동영상 만드는 거 많죠. 마케팅, 우리 상표, 로고를 만들어주고, 각종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광고, 우리 SNS에 하는 SEO, 챗봇, 대화를 나눠주는 로봇이죠. 프레젠테이션, 다양한 분야로 지금 생성형 AI가 있는데, 이 생성형 AI는 챗GPT처럼 AI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솔루션들이 AI를 접목을 해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기존에 이런 로고를 만들어주는 기존에 있던 그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또 빠르게 생성할 수 있도록 AI를 탑재한 그러한 생성형 AI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그런 식으로 기존의 솔루션에다가 AI를 접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성형 AI를 어디에 활용하느냐, 활용하는 사례를 가지고 이제 직접 이렇게도 쓰는구나 저렇게도 쓰는구나, 우리가 좀 더 생각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생성형 AI 활용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 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챗GPT-4를 가지고 김동연 경기지사가 한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즉 김동연 지사가 이 포럼에 나가서 인사말을 해야 되는데 이 인사말을 직접 보좌관이 써준 것이 아니라 챗GPT한테 너는 대한민국 경기도 지사야. 경기도에서 GPT를 활용해서 도민의 인공지능 활용 권리를 확대하려고 해. 그리고 이 포럼은 어떤 포럼이야 하고 쭉 쓰면서 이런 정책을 중심으로 한 내가 연설문을 한 200자 원고지 2장으로 써줘.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 20일 날 경기도의 한 포럼에서 얘가 써준 내용을 그대로 인사말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AI가 만들어준 개사를 직접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일상 업무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AI가 제일 잘하는 것이 각종 자료조사 보고서입니다. 뭐뭐에 대해서 조사해줘. 그러면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하든 아니면 논문 자료를 가져오든 각종 이 보고서를 잘 써줍니다. 보고서 쓰는데 우리처럼 하루가 뛰고 이틀 걸리는 게 아니라 불과 5분, 10분 만에 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또 무슨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줘. 자, 우리가 요번에 어디에 가서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이벤트 5개를 도출해줘. 네, 아이디어 도출. 글쓰기, 번역, 교정 아주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엑셀 파일 만들어주는 거 얘가 다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죠. 이거는 컴퓨터 IT에 근무하는 이제 특정 프로그래머들이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는데 이제 이 부분도 대부분 AI가 만들어줍니다. 자, 몇 마디 말로 하면 하나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네가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줘. 그러면 얘가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몇 마디 말로. 앞으로 프로그래머 다 없어집니다. 이 직업이 바뀌게 돼요. 자, 회의 자료 작성. 우리가 회의를 할 때 녹음을 합니다. 그 녹음한 것을 틀어주면서 얘한테 회의 자료 만들어줘. 그러면 간단하게 회의 자료 잘 만들어줍니다. 또 우리 회사의 1분기 경영 실적, 회계 자료 몇 개 올려주고 실적 보고서를 만들어줘. 멋지게 만들어주고 그래프도 만들어주고 다 해줍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 할 수 있는 AI의 생성형 AI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 있다. 건강상담. 자,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에 준하는 만큼의 지식을 가진 AI입니다. 이 건강 문제는 육체적인 건강, 정적인 건강 모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이제 건강 상담을 해봤습니다만은 아주 훌륭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특히 건강 상담의 맨 마지막에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 이렇게 이 3가지 방법을 이용해서도 잘 치료가 안 되고 변화가 없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하시오라는 공고사항까지 답을 줍니다. 건강 상담.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 이러이러해서 몸이 굉장히 무겁고 이런데 요 며칠 내가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 어떻게 내가 했으면 좋겠냐 하고 상담을 하면은 얘가 적절하게 운동도 해셔라 여러 가지 음식은 어떻게 해라 등등 알려주고 그 질환이 계속되면 의사의 병원에 찾아가라 하는 말까지 해줍니다. 법률 자문. 우리가 형법이니 무슨 상법이니 그 법률을 우린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변호사한테 사건이 생기면 변호사한테 법률 자문을 했지만 이제는 AI한테 법률 자문을 구하면 엄청난 답변을 제시해 줍니다. 실제 사례로 소송을 하게 되면 제가 옛날에 회사에서 운영하다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AI가 출연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하려고 하다 보니 뭐 변호사비가 엄청 들고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대법원 그 사이트에 가면은 전자소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전자소송. 그래서 전자소송을 찾아서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전자소송으로 한번 해봐라 해서 변호사 비용 안 들이고 소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법률 자문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한번 조회를 해봤더니, 질의를 해봤더니, 소장까지 만들어줘요, 얘가. 그리고 거기에 첨부서류는 뭐뭐뭐를 첨부해야 된다. 그리고 소장까지 다 만들어주니, 뭐, 전자소송 그냥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걸 그대로 입력만 해주면은 변호사 없이도 소송이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법률 자문도 가능하다. 또 투자 자문, 뭐 부동산 주식, 뭐 요즘 전자화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하는데 여기에서도 투자 자문은 어떤 주식에 어떤 종목을 해도 될까요? 하면 직접적인 답변은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부동산의 어떤 그런 것 또는 주식이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심리 상담. 요거는 아까 앞서 건강 상담과 같은 거죠. 심리적인 어떤 그런,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진로 상담, 자동차 정비 상담. 자동차 정비 상담은 뭐 건강 상담하고 같은 거죠. 대상이 자동차라는 것이죠.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거 진단도 미리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학 공부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창작 분야에서 자 글쓰기. 얘가 아주 전문적인 것이 글쓰기입니다. 뭐 시, 수필 이거 다 글쓰기에 해당되지만 그래서 글 쓰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뭐 책을 만든다 할 때 주로 이게 자동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동화. 이것도 이제 마지막 날, 셋째 날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을 만들고 시나리오, 어떤 뭐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유튜브에 스크립트를 만들고 쇼츠를 제작하고 영상 제작, 광고 제작, 뭐 파워포인트 만들고 시험 문제 출제, 뭐 논문, 노래 만들기 이렇게 기업의 홍보성 만들기. 저는 지금 벨소리를 만들어서 제 핸드폰에 넣어서 저한테 전화 오면 나만의 벨소리가 울립니다. 자, 이와 같이 요거까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AI가 만든 미드전이라는 생성형 AI로 그린 그림인데 창작 부분에서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극장이라고 하는 제목 타이틀로 출시를 해서 우승을 한 그러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결국 AI가 그린 것을 그 창작 부분에서 인정을 해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제가 리툰이라고 하는 한국형 AI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네. 흑인 미녀가 숫사자와 머리를 맞대고 웃는 모습을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자, 지금 그림까지 그려준다 이 말이죠. 네, 이렇게 다양하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네, 전자기타를 들고 열광하는 모습을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고, 요거는 우리 손녀가 방울토마토를 심어놓고 베란다에 수확하는 모습을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자, 이 그림 그리는 거 몇 마디 글자 몇 자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뭐 거의 뭐 실현 불가능하죠. 이렇게 사람 인물처럼 똑같이 그릴 수는 없잖아요. 마치 사진 찍어 놓은 것처럼. 네. 자, 이거는 실제 일본에서 AI 변호사를 이제 도입을 해서 각 기업들한테 변호사 법률 자문을 해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영상인데 제가 틀지는 않겠습니다. 한 달에 뭐 9,800엔인가 얼마를 내면은 그 기업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큰 기업이야 뭐 로펌하고 연결되고 다 하지만은 중소기업,
조그만 기업에서 변호사를 쓰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AI 변호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이 이 변호사를 이용하는데 한 달에 9,800엔가를 제출하면은 여기서 모든 자문을 다 해준다고 합니다. 자, 광고 제작. 이 영상들 한번 이거 하나만 틀어볼까요? 영상을 로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소라라고 하는, 이거 스노우라고 좀 잘못됐습니다. 소라라고 하는 생성형 AI가 실제 광고 11초, 15초 정도, 10초에서 15초 정도 되는 영상을 만든 겁니다. AI로 만든 겁니다. 자, 우리가 광고 하나 찍으려면 10초짜리, 15초짜리 광고 하나 찍으려면은 광고 기획사와 네, 한번 영상을 보시죠. 간단하게. 네, 이거는 30초짜리네요. 예, 지금 영상에 제 컴퓨터 성능이 좀 떨어져서 이렇게 로드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카리나 퍼스널 컬러. 겨울 쿨톤? 그건 모르겠고 맥주 취향은 겨울 쿨 크러쉬. 내가 끌리는 대로. 크러쉬 온 크러쉬. 네, 지금 요 영상을 보신 건데 요게 지금 16초짜리 영상입니다. 이 16초짜리 광고를 TV에다가 광고를 하려면은 광고 제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억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배우도 섭외해야 되고 또 광고 기획사 거기서 뭐 기획을 하고 또 영상을 현지에 가서 촬영을 한다든지 뭐 등등등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소라에게한테 그 스크립트 몇 개를 만들어서 그 스크립트에 올리는 그림과 영상을 만들어 줘 하면은 이런 영상 10초짜리 15초짜리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작 비용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한 2, 30만 원 정도? 왜? 그 생성형 AI의 유료 버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로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료 버전으로 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유료 버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자, 그래서 소라 같은 경우는 챗GPT 유료 버전 쓰면 그냥 무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챗GPT에서 소라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접목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생성형 AI를 동원해서 광고를 만듭니다. 그래봐야 몇십만 원 정도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델, 인공지능이 다 만들어준 모델들입니다. 돈이 안 들어가죠. 자, 유명한 뭐 배우 하나 광고에 들어오려면 몇 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광고 회사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 회사도 이제는 변신을 해야 되죠. 이렇게 AI를 통해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광고비를 저렴하게 받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광고를 유치하고 등등. 그래서 광고 회사도 변해야 살게 됩니다. 자, 학교에 교수님이 이제 리포트를 이제 제작해 오라고 할 때 예전에는 지난 1년간 챗GPT가 가져온 산업적 사회적 변화가 무엇인지 조사하고 리포트를 써라 하고 해오면 이거 그대로 챗GPT에 넣어가지고 돌리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 뭐 비슷한 유형의 답을 가지고 제출하겠죠. 그러면 교수가 점수를 주겠습니까? 네. 이렇게 그 교수가 이렇게 레포트를 쓰라고 숙제를 내주면 안 된다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챗GPT를 활용해라 이거예요. 당연히 활용할 것이니까. 그래서 활용하여 분석하고 리포트를 작성해서 그 안에 있는 허위 정보 같은 것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 리포트의 내용에 대해서 네 나름대로 의견을 비평을 해봐. 의견을 제시해라. 반드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라고 하는. 그래서 챗GPT를 통해서 어떤 답안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허위 정보가 있는지 그 허위 정보라는 것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얘가 그럴듯하게 아주 뻥을 치는 그것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챗GPT를 사용하다 보면 이런 허위 정보들을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지. 이걸 못 찾아내면 결국 엉터리 보고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후자와 같이 어떤 그 답을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되 거기에서 반드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교수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뭐 정부가 뭐 AI의 일상을 앞당긴다고 해서 엄청나게 예산을 투자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다양한 정책들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꼭 알아야 될 주의사항, 이것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이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생성형 AI는 항상 검증해라 이거예요. 또 반드시 그 내용을 잘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를 쓰고 뭐 소설을 쓸 때에는 크게 거기서 뭐 검증하거나 아까 말한 할루시네이션이 없겠죠. 그런데 어떤 보고서를 만들고 리포트를 쓰고 어떤 것에 대해서 할 때는 거기에 할루시네이션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문제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왜냐하면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한계가 있다. 한계. 자, 우리가 뭐 아까 4.5 테라바이트의 학습을 시켰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학습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 AI는 사전에 학습을 했는데 자, 챗GPT 4.5가 발표되면 그것이 금년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발표됐다 하면은 그 5월 달에 발표된 챗GPT 4.5는 금년 1월까지만 학습이 되어 있고 1월서부터 2월서 2, 3, 4, 5에 대한 데이터는 학습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학습 데이터의 어떤 그런 한계, 문제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오류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둬라. 그래서 반드시 검증하고 그것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판단해라. 또 상황과 그 문맥에 잘 맞는지를 확인해라. 답이 나왔는데 그것이 엉뚱하게 이 지금 질문한 내용과 틀리거나 그 어떤 문맥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해라. 그 다음 출처 확인을 반드시 하고 또 사용할 때는 출처를 표기해라. 뭐 예를 들어서 AI가 어디서 한 것이다 하고 표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꼭 염두에 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AI한테 어떤 뭐 답을 얻어놓고 꼭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버전들은 이런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학습의 한계가 왔을 때에는 인터넷에 있는 어떤 검색 기능을 통해 가지고 최신 정보 또 이 자기가 만든 그 질문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검증하는 스스로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서 답을 내주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그 생성형 AI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성형 AI에 똑같은 질문을 해가지고 그 답변이 똑같은가 다른가 그걸 통해서 검증할 수가 있다. 또 세 번째는 내가 모르는 분야로 이렇게 생성형 AI한테 답을 요구하면은 내가 모르는 분야니까 얘가 거짓말해도 모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성형 AI를 가지고 어떤 자료를 만들 때는 가급적 내가 잘 아는 분야, 내가 좋아하는 분야 그런 분야를 해야 된다. 앞서서 그 교수가 질문할 때 제대로 질문을 해야 되듯이 그런 것들을 다 통해서 검증하고 꼭 확인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검증 확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보고서나 생성형 AI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생성을 할 때 이것이 어떤 데이터의 한계냐 또는 엉터리 답변을 했느냐 시대적으로 문맥적으로 뭐 내용이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인지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안상의 유의사항은 생성형 AI한테 개인정보를 함부로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 또는 남의 정보를 갖다가 쓰면 사생활 침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또 유의를 해야 되고 또 저작권 문제 다른 사람이 정보를 내가 함부로 갖다 쓰면은 저작권의 침해를 받는 문제 이건 뭐
꼭 AI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준수해야 될 사항이죠. 그 다음에 규제, 정부에서 어떤 규제가 있다든지 어떤 특정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회사 같은 경우는 기밀 유지를 기업 기밀을 유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지금 뭐 삼성전자나 대기업은 AI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놨습니다. 또 굳이 사용한다면 별도의 시스템에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서 회사 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염려를 하고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는 AI에 대한 기본적인 뭐 역사라든지 용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느냐 등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챗GPT나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프롬프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프롬프트란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생성형 AI한테 어떻게 해라고 하는 명령어를 프롬프트라고 한다. 네. 생성형 AI한테 우리 인간이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내리는 명령어다. 뭐 여기 무슨 뭐 입력합시다 그러는데 그냥 한마디로 명령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를 써줘. 프롬프트예요. 네, 그걸 프롬프트라고 한다. 그러면 프롬프트의 질이 원하는 정보를 생성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의 질에 따라서 이 정보가 달라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명령하느냐, 어떻게 질문하느냐, 이것이 결국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어떤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검색을 했죠.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우리가 검색을 합니다. 뭐뭐에 대해 생성형 AI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 이 검색에다가 넣으면은 생성형 AI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블로그 글, 또 거기에 관련된 사이트, 거기와 관련된 이미지, 또는 뭐 거기에 따른 뭐 유튜브 영상 쭉 나열해 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다 들어가서 확인하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정보가 나열이 돼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자, 반면에 프롬프트는 그러한 것들을 다 찾아서 자기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답을 주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고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검색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AI로 대체가 된 프롬프트라는 명령어에 의해서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구글에서 검색하는 거 구글링 그랬는데 지금은 챗GPT에서 하는 이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챗GP팅 한다 그래요. 또는 뭐 프롬프팅 한다 뭐 그렇게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프롬프트 시대가 열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은 결국 인풋이 좋아야 아웃풋이 좋다 하는 그림입니다. 프롬프트의 질이 정보의 질을 제공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입력이 좋아야 출력도 좋다. 이거 뭐 상식적으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가 권고하는 프롬프트의 구조, 프롬프트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냥 뭐뭐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줘 하고 질문하는 그 구조가 여기 보시면 명확한 질문이 우선 명확해라 이거예요. 뭘 얘기하는지 우물쭈물 질문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세부 정보를 같이 제공해라. 또 원하는 형식, 내가 그 결과를 받아보는데 이러이러한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줘. 아니면 엑셀 문서로 만들어줘. 뭐 다양한 형식을 지정할 수가 있고, 아니면 요러요러한 예제처럼 하는 예제를 올려주고 요 예제처럼 답을 해줘.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외에 뭐 한두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우리하고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요 네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프롬프트를 만들 때는 명확한 질문, 뭐뭐에 대한 시를 써줘 하는 게 명확한 질문이죠.
그러면 어떤 시냐? 세부적인 정보. 예. 6월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시를 써주는데 세부 정보가 3 곱하기 4연 형태로 시를 써줘. 어떤 형식. 여기 형식이 위에 나오네. 예. 그다음에 이 시의 내용은 감성적으로 또 활기차게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줘. 뭐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면 그런 식의 예를 들어서 형식을 첨부해서 할 수도 있겠죠. 자, 오픈AI가 공부하는 프롬프트 구조 제가 설명드렸는데 다시 설명드리면 명확한 작업 지시, 작업을 명확히 해라. 뭐 에디슨에 대해서 알려줘 이게 아니라 토머스 에디슨의 주요 발명 3가지와 인류에 끼친 영향을 항목별로 정리해줘. 이건 출력 형식이죠. 또 각 항목은 제목과 그 설명 형식으로 총 1500자 내외로 써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라는 얘기예요. 질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참조 텍스트를 제공해라. 예. 기후변화에 대한 설명해줘가 아니라 아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기사 내용, 이거 기사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 신문에 난 내용을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던가 해서 이 내용을 참고해서 주요 원인 5가지를 설명해줘. 이렇게 보조 자료죠. 보조 설명 자료를 함께 해라. 복잡한 그 작업, 예를 들어서 글쓰기를 하는데, 복사하는데, AI 시대에 필요한 인간의 역할에 대해 천자 이내로 에세이를 써줘.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좀 나눠서 해라. AI 시대의 인간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요 주제를 3가지 뽑아줘. 이거 명확한 작업 지시입니다. 근데 부수적으로 3가지를 첨부했어요. 각 주제에 대해 핵심 주장을 하나씩 제안하고 각 주장에 대한 예시나 근거를 2-3 문장으로 해줘. 예시나 근거를 들어달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글자는 천자 분량의 에세이 형태로 작성해줘. 위에서 한 질문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질문해라. 그러면 훨씬 더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방식이 여러 단계로 나누는 것을 저는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이 방법이 얘가 인식하는데 내가 원하는 질문의 내용이 뭔지를 AI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3개를 전부 나열식으로 해서 위에처럼 써줄 수는 있지만 그러면 얘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라 하는 것입니다. 자, 프롬프트 구조. 네. 이건 또 다른 이제 내용입니다. 프롬프트 구조는 페르소나가 있고 사전 지식이 있고 미션을 수행하고 수정 반복을 해라. 뭐 수정 반복.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요 수정 반복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앞에 페르소나는 챗GPT한테 명령을 생성형 AI한테 명령을 내릴 때 예를 시를 써줘 할 때 이 페르소나는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역할. 그러니까 너 세라의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라, 너의 역할. 또 나의 역할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역할은 너는 시인이야. 그리고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시인이야. 하고 얘의 역할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너 시를 써줘 하면 얘가 훨씬 더 이 역할에 충실해서 시를 써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페르소나를 이 생성형 AI가 처음 나왔을 때 페르소나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너는 무슨 분야의 전문가야. 그리고 너는 지금 현재 뭔 일을 하고 나는 또 나에 대한 소개도 합니다. 나는 책을 쓰려고 시집을 만들려고 책을 쓰려고 해 하고 AI와 나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페르소나. 그 다음에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지식을 가져야 돼. 이러한 정보를 주는 거죠. 나는 뭐 어떤 뭐처럼 기타 등등의 사전 지식을 주면 훨씬 더 얘한테 생성형 A가 답변을 잘해준다. 그리고 미션을 수행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가 한 번에 내가 마음에 드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뭐 시 같은 거야 뭐 한 번에 써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시가 나한테 나온 시를 그대로 뭐 결과로 인정해 줄 수도 있지만
내가 보고 나는 이런 감정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 한다면 내 감정을 넣어서 하든가 수정을 하든가 해도 돼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수정하고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 그래서 챗GPT한테 무슨 나 3박 4일 어디 여행하는데 뭐 알려줘 그러면 걔가 쭉 써줍니다. 바로바로 써줍니다. 근데 그거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거기에 추천해준 호텔이 실제 있는 호텔인지 없는 호텔인지 다 검증을 하고 거기에 찾아보니 그 호텔은 없던데 하고 질문을 하고 또다시 답을 요구하고 또 이러이러한 내용을 나는 그 여행에 가서 사진을 좀 잘 찍고 싶어. 사진 찍는 곳을. 그래서 사진 스팟의 장소까지 추천해줘 하고 또 질문을 다시 해서 미션을 수행하고 또 나온 결과를 보고 또 반복하고 반복.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가 얻어진다. 제가 삼고초려라고 했는데 하여튼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도자기 예를 좀 듭니다만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발로 물레질인가요? 이렇게 발로 이렇게 돌려서 하다가 모양을 잡아가다가 심지어는 새로 다 그냥 엎어버리고 다시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도자기가 만들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작업을 하듯이 반드시 반복 작업을 하라는 것을 저는 강조합니다. 뒤에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하는 과학적인 접근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직업도 생겨서 뭐 기업에서는 연봉이 뭐 1억이 넘는다고 하는 사람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제안한 국회의원들 보좌관 중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한 사람만 있으면 5명, 6명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퇴색이 됐어요. 왜냐하면 생성형 AI가 버전을 자꾸 이제 개선해 나가다 보니까 질문을 조금 아까 말한 페르소나를 넣지 않아도 또 여러 번 반복 작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그 규칙을 지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런 과학적인 어떤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맛집 추천해줘 하는 거, 맛집 추천해줘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앞서 그 구조에 의해서 페르소나를 당신은 여행 가이드이며 여행 전문가로서 페르소나죠. 내 주변, 지금 현재 강릉이면 강릉의 맛집을 추천해줘. 이게 명확한 내 원하는 명령이죠. 내가 원하는 최종 명령은 이겁니다. 근데 맥락을 보면 분위기 좋은 카페 겸 디저트 맛집에 대한 보조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분위기가 좋아야 돼. 어떤 어디 없는 카페처럼 또 인스타 감성이 가득한 곳. 근데 그 출력은 리스트 형식, 나열식으로 쭉 해줘. 5개만 해줘. 10개를 해줘. 이렇게 형식을 지정할 수 있고, 또 상큼하고 에너지 넘치도록 표현해달라고 이런, 하여튼 1에서 6가지인데 꼭 6가지가 아니더라도 한 서너 가지를 접목을 해서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페르소나의 예시를 다시 들면 세라는 유명한 시인이며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서 봄이 오는 소리라는 주제로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시를 만들어줘. 시는 현대적 감각의 자유시를 해줘. 아니면 또는 사행사연으로 만들어줘. 대신 이 시의 내용은 희망적이어야 하고 감성적인 표현을 사용해라.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보조 설명을 해주는 거죠. 또 세상에 둘도 없는 멋진 표현을 구사해줘. 남들이 쓰는 일상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멋진 표현을 구사해줘라고 하면은 그 시가 좀 더 내용이 이런 여기에 맞게끔 시가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좀 더 이제 긴 내용을 이렇게 할 때, 자, 당신은 요식업계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프랜차이즈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요식업체 회사를 여기 가로를 넣은 거는 변수입니다. 회사 이름만 넣으면은 이런 형태로 보고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러 회사를 지정해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고 싶을 때는 회사명을 직접 입력을 해도 되지만 여기에 이제 해놓고 나중에 회사명을 입력하면 했으니까 얘가 질문을 합니다. 회사명을 입력하십시오. 그러면 여기다가 그때 회사명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고려해서 작업을 해줍니다. 자, 여기 질문이 뭐냐면 요식업 프랜차이즈로 빠른 성장을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프랜차이즈 업체 치킨 피자 할까요? 무슨 피자?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는 요식업계 프랜차이즈로 피자업계의 프랜차이즈로 빠른 성장을 해왔는데 3년 이내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자 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회사명이지만 너는 현재 회사의 그러니까 도미노 피자 회사의 경영 상황과 실태, 경쟁사와의 관계 등을 조사를 해라 이거야. 주변에 다른 피자 회사와 조사를 하고 또 해외에 진출되어 있는 같은 업체의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세 번째, 다음 사항을 아래에 있는 4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5가지를 구체적으로 도출해 주세요. 이 5가지 조건이 뭐냐면은 기존의 사업과 도미노 피자가 아닌 사업과 중복하지 말아라 이거죠. 또는 추가 투입 인력, 거기에 새로운 사업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면 인건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투자 인원을 최소화하고 기존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면 같이 활용을 해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내가 이 새로운 회사를 창업할 때 리스크가 엄청나다면은 그거는 곤란하죠. 그래서 아이디어 중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또 들어가는 사업비도 최소화 투자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제안해서 해달라는 거죠. 이 예행이 없으면 아이디어 5개 잘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리스크가 있고 또 많은 투자비가 들어간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네. 동종 업종의 경쟁사와 내가 새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 사업의 경쟁사가 어디에 있고 그 시장이 어떤지를 분석해달라. 이것을 고려해서 내가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 아이디어를 만들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사업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겠지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 프롬프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영화 리뷰. 당신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영화 평론가입니다. 다음 요소들을 포함하여 분석적인 리뷰를 작성해 주세요. 영화 제목을 입력하면 해당 영화를 평가하는 리뷰를 작성해 주세요. 그래서 첫째, 영화 제목이 뭐고 장르는 어디에 속하고 주요 줄거리는 어떻고 장점이 단점, 이 영화의 장점과 단점이 뭐고 개인적인 감상, 시청자로서 이 영화를 보는 사람으로서의 느낀 감정, 공감 이런 것들을 함께 서술해주고 이 영화의 평점을 알려줘 하고 리뷰는 최소 500자 이상으로 작성해 주세요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 영화 제목 벤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 제목을 하나 넣으면은 거기에 대한 이 영화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장르는 어떤 장르다. 그 다음에 줄거리는 어떤 내용이다 쭉. 이 줄거리도 예를 들어서 300자로 해줘.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 개인적인 느낀 점, 하여튼 영화에 대한 평가를 여기서 AI가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봤던 영화나 또는 앞으로 봐야 될 영화가 있을 때 미리 리뷰를 먼저 한번 생성형 AI한테 이렇게 만들어서 보면 또 과거의 영화였다면 감회도 새로울 거고 기억이 되살아나겠죠. 또 내가 보고자 하는 영화가 줄거리가 어떤가 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영화라도 영화 제목을 입력하면 그 영화에 대한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프롬프트다. 자, 영화가 아니라 책 이름을 넣으면은 이것이 영화 이름이나 책으로 책 제목 어떤 책 제목을 넣으면은 이 책에 대해서도 독후감이 만들어지겠죠. 조금 더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를 변경할 수는 있겠죠. 독후감에 맞게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저자는 누구고, 이 저자에 대한 그 사람의 어떤 그 평가, 이렇게 해서 독후감을 좀 프롬프트를 수정하면은
독후감에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입니다. 이 프롬프트는 제가 별도로 대화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실습할 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앞서 제가 반복 작업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반복 작업입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 때까지 반복하라. 거기에는 결과에는 반드시 내 주관이 뭐고 거기에 들어간 뭐 나의 혼, 뭐 영향력 이렇게 있는데 어쨌거나 내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 생성형 A가 해준 거 그대로 갖다 놓으면은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죠. 예, 그냥 생성형 만들어준 거 나열한 겁니다. 시 한 편을 썼더라도 거기에 내 혼이 들어가도록 반복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런 문구를 넣어줘. 이런 아이디어, 이런 표현을 써줘. 아니면 뭐 하여튼 내가 좋아하는 글귀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서 나온 시가 되어야만 그것이 비록 생성형 AI가 만들었지만 내 뜻이 포함이 된 거니까 저작권인 내가 나한테 있는 것이죠. 자, 출력 형태를 바꾸어 가면서 뭐 현대적으로 자유롭게 써줘. 아니면 뭐 사연 그 구조를 설명해서 바꿔가면서 써주고 또 GPTs 나중에 나옵니다만 일정 예약 기능을 활용해서 자동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시집을 만들려면 시집을 만들고 싶은데 그 시집을 만든다면 뭐 한 50편에서 100편의 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50개, 10개를 아까 같은 앞서서 설명드린 그 시에 쓰는 구조 그대로를 갖다 놓고 변수 아까 그 시의 제목만 탁 입력하면 그 구조로 시를 써주겠죠. 그러니까 시의 제목만 갖다가 넣으면은 시 50개, 100개 만드는 건 뭐 누워서 떡 먹기죠. 시집 만드는 거 하루면 만들어요. 다만 거기에 나의 주관과 혼이 들어가려면 그렇게 빨리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시 한 편 한 편에다가 내 의견이 반영이 돼서 만들어진 시집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서 자동화도 좋지만은 하나하나 만들어서 시집을 만드는 그런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분야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여튼 반복 작업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제가 반복 작업 사례를 한번 든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MBC 사후회를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려고 할 때 그냥 하기보다는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그 생성형 AI한테 챗GPT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미나실에서 30명이 참석하여 강의를 집중하여 수강하고 있는 시니어들의 모습과 AI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열광하는 강사의 모습을 그려줘. 그래서 한국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혹시 외국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국인을 이렇게 표시해서 했더니 첫 번째 요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요 그림을 만들고 보니 그렇듯해요. AI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강사가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뭐냐면 MBC 사후회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MBC 사후회를 집어넣어라. 두 번째 프롬프트에. 그리고 강사 얼굴을 내 얼굴로 바꿔줘. 해서 내가 요 사진을 하나 업로드했어요. 이 사진을 업로드하고 MBC 사후회를 넣어줘 했더니 요 두 번째 사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보고서 내가 좀 보니까 아니야, 이거보다는 조금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앞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회의하는 형태로 해줘 했더니 이렇게 지금 세 번째 사진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손들이 전부 어색해. 그렇죠? 저와 같은 손으로 지금 다 같이 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마지막에 또 보완을 했냐면 자, 스마트폰을 가지고 생성형 AI의 실습을 동시에 하는 모습으로 해줘 했더니 네 번째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저는 이 그림이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그림일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네 번의 반복 작업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엔 뭐 질문하니까 해줬어요. 그러나 네 번째 거와는 차이가 좀 있죠. 네. 그래서 반복 작업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이론 부분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을 위해서 나의 관심 분야에, 그러니까 각자가 취미나 특기와 관련된 그런 분야에 뭐 어떤 그 AI한테 프롬프트를 만드는데 3가지 정도 사례를 가지고 와라. 앞서 설명드린 뭐 간단하게 뭐 시를 써줘도 좋지만 이왕이면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프롬프트 3가지를 작성해 오시면 다음 시간에 제가 그 프롬프트를 실제 가지고 실습하는, 결국은 내가 써봐야 아는 거죠. 막 강의만 듣고 하는 것만 보기만 한다고 해서 절대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습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다음 시간에는 챗GPT에 대한 이론 조금 설명드리고 바로 실습을 통해서 내 거로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서 나는 이런 데 관심 있는데 이거를 프롬프트화해서 한번 챗GPT한테 물어보자 하는 3가지 정도 만들어 싶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점을 정리하면 생성형 AI는 나의 만능 비서다. 그래서 비서로 임명을 해야겠죠. 조력자이고 비서다. 이름까지 붙여라 하는 얘기고, 생성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 할루시네이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고, 또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개인정보의 누출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잘 검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끝으로 지금 우리가 패러다임이 AI로 이제 전환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데, 그 변화를 예상을 하고 우리가 비록 나이를 드셨다 하더라도 남은 인생을 이렇게 좀 더 같이 동승해서 AI와 함께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교육 받은 것의 큰 포인트는 이 변화에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질의응답은 영상이니 생략하고 구글 서치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AI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생성형 AI가 우리 일상에 어떻게 활용되느냐 등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프롬프트의 중요성, 또 그것을 반복한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드립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